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에서 진행하는 선호도방 진행자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미래를,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 분야 해상풍력의 대가이신 바꾸자 울산 대표이신 김형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울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유식 풍력 발전소, 부유식 풍력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지난 3년 전에 대선 때 아리백이 뭐냐 할 때, 그랬죠. 몰랐을 때 그게 진짜 대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간단하게 부유식 풍력이란 이게 뭐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풍력에는 크게 육상 풍력이 있고 해상 풍력이 있고, 그 중에 해상 풍력 중에서도 얕은 바다에 하는 풍력이 있고 깊은 바다에 하는 풍력이 있고, 근데 얕은 바다는 고정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주식, 뭐 고정식 이렇게 얘기해서 그 해저면에다가 파일을 박는 거고요. 부유식은 글자 그대로 띄우는 거죠.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깊은데 그 파일을 깊게 그 묻을 수가 없어서 띄워서 그 대신에 거기를 이제 체인이나 로프로 이제 계류라 그러는데 앵커링이라고 해서 그걸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떠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민선 질기 때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했을 때 이게 되게 강조했던 분야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많이 주춤했는데, 그러면 부유식 풍력이 왜 정말 울산 앞바다가 좋은지, 울산 앞바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울산 앞바다가 최적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발전량이 적으면 그거는 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종의 가성비라 그러죠.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해상 풍력에서는 뭐가 가장 발전량을 좌우하느냐? 바람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렇게 터빈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울산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해역 중에서 저희가 실측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자료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측을 해보니까 거의 제주도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제주도 앞바다가 가장 바람이 많다. 뭐 돌바람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삼다도라는 게 그런 건데, 어쨌든 제주도가 바람이 제일 세고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는 바람이 울산 그 앞바다에도 불더라라는 게 이제 실측 자료로 증명이 됐는데, 따라서 울산이 왜 가장 적지냐 그러면 경제성을 좌우하는 풍속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발전량이 많아지고 발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판매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륙붕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저면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지질 구조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면 앵커링을 해도 이렇게 좀 불안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대륙붕이 이제 거의 평평하게 육지같이 이제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해저면이 있기 때문에 고르게 그런 게 이제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앵커링하기도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지진이 나면 그 어떻게 하느냐, 태풍 불면 쓰러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제대로 안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형 조건을 갖고 있고 기술이 또 그걸 받쳐주고 있다는 건데,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심 깊은데 가령 석유 시추 설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지진 좀 일어났다고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석유 시추 설비 그 엄청난 그다음에 태풍이 좀 분다고 그 녀석이 막 기우뚱기우뚱거리면 그 석유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뽑아 올리다가 그거를 가장 잘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술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울산에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사회적 조건조차도 울산이 가장 최적지다.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뭐 최적지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바다에 해상 풍력만 들어오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자재나 이 육상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급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좀 전남으로 조금 약간씩
뺏긴 것도 있고 한데 뺏긴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울산에서 울산 앞바다에서 해상 풍력이 들어오는데 기자재나 그리고 뒷받침하는 것은 울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이것을 또 해야 되는 곳이 좀 있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유식 해상 풍력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이 이제 부유차라 그래서 그 녀석을 굉장히 큰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산발이식으로 세 개의 기둥을 서로 연결해서 어느 한 기둥에 딱 터빈을 바람개비를 꽂게 되면 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고정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녀석 각 기둥 간의 거리가 한 100m쯤 돼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모습이네. 예, 발전기 하나를 가령 이제 국제 구격의 축구 경기장에 딱 갖다 놓으면 꽉 찹니다. 축구 한 개가 한 개가 한 개를 딱 놓는다. 꽉 찹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하부 구조물이 이제 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녀석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설치하는 기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에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 산업 그 군들인데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공급망 업체를 전임 그 송철호 시정부 때 한 100군데 정도가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사가 해외 업체를 하더라도 당신들 거 쓰지 말고 반드시 그걸 이제 로컬 콘텐츠라 그러는데 지역 거를 써라.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거 쓰는 걸 하기 위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이렇게 마련해 줘 가지고 지금 얘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해외 자본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육상이든 해상이든 풍력에서 지금 기술이 떨어지는 게 터빈이거든요. 그 꼭대기에 있는 거 터빈인데 그 녀석의 지금 중국이나 유럽 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에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을 울산에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기술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마련해서 열심히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민선 8기에서 이제 재집권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 정부도 이제 김두겸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거의 이제 그 파토라 그래야겠죠. 하여튼 무산돼 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전남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전남에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만약 새 정부에서 뭔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 전환의 어떤 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면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게 또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게 수백 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한 개를 축구장 한 개가 들어오는 게 발전기 그 100m씩 되는 예, 그 녀석 예. 세운 녀석이 높이는 그 에펠탑 비슷한 높이거든요. 그 날개 하나가 바람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날개 하나가 125m쯤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 녀석이 그런 게 한 500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500개라면 이 500개가 계속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중간에 보면 뭐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예. 뭐 가서 수리도 매일 하고 매일 수리도 예,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빼앗겨 버리면 울산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게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건설할 때는 건설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하면 끝나지만 유지보수는 20년간 해야 되고 20년 계약 기간 끝나도 그 녀석은 계속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녀석을 다시 보수해서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유지 하나만 설치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완전히 나 이제 모든 게 다 내 임무는 끝났어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보수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일은 계속 가는 거죠. 그 20년 후에든 또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데서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또 다시 없어지면 또 다시 갖다 가령 이제 고장 났다거나 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인선 그러니까요. 띄워가지고 이게 수명이 다 한다고 이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신규로 갖다 넣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계속 전속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전속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면 지금 울산에서 뭐 전기료도 공짜로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뭐 기본소득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또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바다나 바람이라는 거는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 혹은 특정 기업에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공유재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있는 공유재를 누군가 그 가치를, 그때 가치라는 건 풍속 같은 경우 아주 좋으니까 그럼 이걸 해상 풍력 한번 해봐야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사가 들어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익이 나는 재물을 저희가 공유부라 그러거든요. 조금 이제 학문적인 단어긴 한데, 공유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공유재인데 그 녀석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가 나온다. 그게 이제 공유부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공유부가 발생됐는데 그거를 개발했다고 다 독점해서 가져간다? 이거는 공유재인데, 공유재산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 누구나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렇게 나온 그 이익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적정한 이유는 보장해 주지만 그 나머지 초과 이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회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로 돌릴 것이냐? 그거를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주민에 대해서 어떤 무슨 뭐 복지 기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데서 머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작아요. 부가 생성되는 게. 왜냐하면 시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울산의 부의식해상풍력은 원자력, 핵발전소 6기 규모로 지금 발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발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보지 않았고 일종의 미중유의 그런 이제 사업이 이제 실현되는 거라서 그 정도 수준, 가령 이제 개발사가 뭐 특정하게 뭐 기금을 낸다는 거 한 수준은 하게 되면 그거는 초과 이익의 대부분을 개발사가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막대한 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막대한 부라는 건 도대체 얼마쯤 될 것이냐 계산을 해보면 대충 제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매년 1조 원 정도가 생겨요. 매년. 1조 원.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1조 된다. 그러니까 현재 법과 제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바다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바다고 우리 국민 전부가 향유해야 될 바다인데 그걸 독점적으로 개발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그 발전 사업하는 동안에 점용료나 혹은 사용료를 내라. 그 공유 수면에 대해서 그 돈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그 REC라는 제도에 의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그거를 주식처럼 사고 팔게 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서 먼 바다에 부의식처럼 하게 되면은 가중치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활용하니까 몇 천억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해봤더니 러프하게 대충 해보면 한 1조 원 좀 넘을 돈이 생기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황금빛인데 이 부의식풍력 발전에서 나오는 이익 이런 건 다 그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대륙붕이라고 했잖아요. 먼 바다라 했잖아요. 먼 바다가 과연 울산 거냐? 이게 대한 문제들은 좀 심각이 있죠. 지금 이게 아예 먼 바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해 12해리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는 그 속한 지자체가 이제 관할하게 돼 있고, 12해를 넘어서서 이지까지는 이제 국가가 하는데 어느 국가의 어느 부서가 하느냐, 당연히 해양수산부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에 있어서 지난 송철호 시장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청을 엄청 많이 만나기도 하고 뭐 접촉을 했지만 그들이 도와준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어민 설득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관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떠넘기다시피 자기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시가 알아서 하셔야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가 자기 법적으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국가의 거이긴 하지만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도 헷갈려합니다. 이걸 헷갈려했습니다. 이거 과연 어디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도 헷갈려했어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 시그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면 시가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해주시라고
그러면 일은 시가 다 한 거잖아요. 해수부는 한 게 거의 없고. 그러면 그 일을 다 해서 성공했을 때 그 대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원칙은 12해리 밖에는 그러니까 국가 거긴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행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라면 그 원칙적으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이 장이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은 또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오늘의 어쩌면 울산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 리더십이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그렇죠. 생겨나는 이 소위 말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감이 있는 정권이 들어오면 이걸 정말 이 지도부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이 재생 에너지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 대선에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될 상황이라 이런 생각 됩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핵심 겁니다. 과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기본소득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하지만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의 천사의 섬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신안군의 큰 섬에다가 거기는 태양광을 염전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을 폐염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가 지금 1년 동안 받는 그 주민들이 받는 수익이 배당금이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1인당 매년 1인당 272만 원 받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는 섬의 태양광의 규모는 큰데 주민은 적다. 그러면 발전량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떨어지고 주민 적으니까 몫이 커지겠죠. 근데 주민은 많은데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이제 몫이 줄어드는겠죠. 그래서 편차는 좀 있어요.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섬이라는 게 이제 한정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아직은 좀 모자라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과 그런 식의 접근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존재하는데 재생에너지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신안군이 일종의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울산이 비로소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의 본론 제1장을 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대선이 곧 왔을 건데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결정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양당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재명 후보 중에 지금 예비 후보죠. 이재명 예비 후보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걸 하잖아요. 산이면 태양광 정말 곳곳 마을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세워서 자체의 기본소득을 해보겠다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이재명 예비 후보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국민의힘 후보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겠죠. 그러면 이번 대선에 이게 되게 중요한 울산의 과제다 이렇게 보는데 뭐 엄청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현재 동의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 해가지고 그게 아까 진석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지역에 소비하는 그걸 이제 지산지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그 각 동네마다 만들어내 보자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관점이거든요. 기본적인 관점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하고 소비하는 데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송전탑 세워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송전하면서 손실되는 전력도 엄청난 양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보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만약 완공이 되면 가장 가까운 도시가 울산이긴 합니다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그 영남권이 한 530만 가구가 되거든요.
여기에 전부 전기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예, 전기 공급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지금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어쨌든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는 계속 화석 원료나 아니면 원자력 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빨리 알리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이 울산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기대되는데 끝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든 울산 시민들이 제대로 부유식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번 민선 7기의 송철호 시장님이 핵심 공약 정책사항이었고 이게 제가 이제 특별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뭐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루었고 이게 유럽 시장에서 오히려 놀란 게 뭐냐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3년 만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데 너무 그러니까 정작 한국이 놀라야 되는데 한국은 별로 안 놀라고요. 이 일을 잘 아는 그 유럽 시장에서 오히려 놀라가지고 야 이거 진짜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놀랬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3년 만에 발전사업 허가까지는 받고 그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25년 올해부터 지금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는 단계로 원래 예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완전히 외면하고 핵발전 그 중심 정책으로만 자꾸 돈도 가고 행정 지원도 가고 그러면서 이게 정체가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그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꾸역꾸역 진행했던 것들을 정책에서 받아서 가는 게 지금 20년 장기 고정 가격을 낙찰을 받아서 첫 주자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조하는 단계로 지금 돌입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아리백이라는 전 세계 무역 기준이 돼버린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달려야 되는데 전체 발전량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9%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게 2050년까지는 만들어내겠다 어쩌고 또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과 같은 속도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새 정부는 그동안 못했던 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더 빨리 땡겨야만 된다. 그러면 새 정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규모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 뭐 태양광 몇 개 더 짓고 하는 게 그게 과연 그렇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할 수 있는 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제 울산의 부유식해상 풍력이 이제 거의 한 반은 됐기 때문에 제조 단계로 돌입하면서 빨리빨리 만들어 설치를 하게 되면 2030년까지는 6.2기가와트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좀 거대한 담론으로는 지구를 살렸다, 지구를 구했다, 탄소 중립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 살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 그 기본소득 이게 이제 반드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경제성이 좋은 데가 딱 한 군데 더 남았다. 어디냐? 제주도 앞바다. 이어도라고 아시겠죠? 그 이어도 주변이 울산보다 조금 더 풍속이 좋아요. 그 다음에 대륙붕이 굉장히 광활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조선산업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울산은 일종의 실험적인 차원에서 성공한 거지만 그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제주도에 적용하면 엄청난 규모로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해봤던 개발사들이 외국 업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현대든 삼성이든 뭐 어디든 안 해봤기 때문에 전부 다 몸을 움츠려서 그렇게 크게는 못하겠다 나왔지만 이제는 해봤기 때문에
가령 울산이 성공하고 제주도에 할 때 당신들 할래요 그러면 저는 돈이 보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자본은 뭐 언제나 뭐 돈이 되면 돈이죠. 하는 거고 뭐 언제 들어오니까. 예. 거기서 제일 큰 거는 지금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 녀석을 매일 항상 투자를 하는데 투자 대상이 지금 화석 연료의 해외 그 석탄 발전이라 이런 데가 많거든요. 몇천억 단위로 하고 조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녀석을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녀석을 어디다 할 거냐? 재생에너지를 하자. 이런 것들을 새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자본과 기술과 그 다음에 해봤던 노하우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박자가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에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뭐 고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한국이 갖고 있는 또 국민연금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기금이 들고 있어서 한국은 보이지 않는 손들은 있죠, 그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들은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아, 예. 정말 또 비전이 있습니다. 예, 비전이 있는데 또 정말 하실 말씀이 또 더 남아 있으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잘 살려가느냐가 딸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자리도 이제 그 전통적 꿀떡 산업에서 나오는 것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나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또 찾고 울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